경제 현안 짚어보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출범 이후에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중국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미국이 먼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10일부터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시장에선 그렇게 큰 반응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뭐 예고했던 대로 이 첫 타겟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었는데 봤더니 디데이 4일 발효 시점을 앞두고 바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30일 동안 유혈해진 겁니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 4일 중국은 발효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중국도 유예되겠지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기술주들이 좋았어요. 인공지능 칩의 이 한 업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업체의 주가, 이 팔란티어라는 이 기술 업체의 주가가 한 20% 넘게 폭등하니까 뭐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는 그나마 이틀째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르면서 이제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환율이 좀 내려갔어요. 이제 1,45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에 10%만 부과를 했네. 중국도 보복 강도가 좀 낮았네. 그럼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기대감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이미 캠페인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이제 수입산에 대해서 10에서 20%, 중국산은 60%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처음에 딱 꺼내기를 트럼프가 중국산에 대해서 10%를 얘기하니 굉장히 이제 스파링 좀 전초전이구나. 이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야. 외교적 협상 카드 아니냐라고 봤던 것도 맞고요.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마약류였잖아요. 그렇죠. 마약류에 대해서 어쨌든 멕시코하고 이 캐나다는 디데이를 앞두고서 그러면 우리가 국경에다가 인력 배치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30일 정도 유예가 된 건데 근데 시진핑 주석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 마약 문제에서 완강합니다. 아니 마약이라는 게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금 이 통제를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는데 미국 내 마약이 퍼지는 걸 왜 중국과 연관시키느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이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서 우회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니들 문제다. 왜? 마약을 무역과 연계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만큼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4일 디데이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이 보복 관세로 중국도 이제 세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아마 이 협상이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길어질 수는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시네요. 중국의 네. 대미 관세 부과 시점이 4일이 아니에요. 10일이죠. 10일이에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도 조금은 전면적으로 치닫는 건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물밑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다가 평론가님 말씀처럼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원맨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협상 전략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일기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한번 때리고 최대로 압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이미 기싸움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좀 밀렸어요. 트리도 총리한테 이제 캐나다가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든가 그리고 멕시코만 앞으로는 미국만으로 명명하겠다. 굉장히 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민감한 영토 문제, 영해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자존심 구겨져서 트루도 총리는 사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예측 불가능해요. 정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에다가 강경 발언하죠. 돌발 행동하다 보니까 상대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뼛속까지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욕을 한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면 쇼와 같은 이제 협상 전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 구상
방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마약과 그리고 미국은 이민은 사실은 명분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 중국만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EU부터 온 세계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어. 우린 이용당하고 있어. 우린 피해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가장 먼저 때린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1년간 미국과 교역으로 중국은 400조 원 이상 무역 흑자를 가져가요. 1위입니다. 2위가 캐나다인데 220조. 3위, 아마 이제 그 캐나다의 경우는 한 100조 정도로 6위고요. 우리가 지난해 한 80조 정도 이익을 얻었으니까 8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 아니, 미국 최대 시장을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팔아라. 그럼 관세 안 분다는 거예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전틀했어요. 그나마 미국에 공장 지면 보조금은 주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보조금 줄 필요 없어. 수입산에 대해서 고관세로 매기게 되면 당연히 알아서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장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제조업을 더 부활시키겠다라는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의도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가장 많이 보는 이득을 국가들을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관세를 매기다 보니 그 다음은 어디? EU, 유럽연합.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폭탄이라고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트럼프의 청구서다. 거기에 뭐를 적어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은 한국, 일본, 대만, 아시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아마 이달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18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 철강, 의약품 꼭 집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어려운데도 수출이 최대로 실적을 낼 수 있던 건 반도체 덕분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557억 달러, 80조 원의 이득을 봤어요. 이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 한미 FTA 재협상 카드 또 꺼낼 거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9배 증액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또 꺼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한국은 캐시머신, 현금 부자야. 얘네들까지 우리가 구태여 우리 비용으로 이제 이 방위비를 분담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걸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기 때도 한미 FTA 재개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철강 부분을 양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조금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다른 나라한테 했던 것처럼 관세를 앞에 꺼내기는 했지만 결국 얻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거, 뭐 외교가 될 수도 있고 안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서 얻어낼 거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이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겁니까? 이재용 회장 그 2심 무죄가 영향을 좀 줍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별로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미 1심 판결 나온 거 이후로는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 2심은 요행이고 상고심 간다 하더라도 상고심이라는 게 1, 2심에 이제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 5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틀째 반등해서 지금 한 5만 3,000원 내외인데요. 이게 PBR을 보게 되면 0.8배 수준까지 떨어져서 자산 가치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저평가 상태인 건 맞고요. 근데 최근에 이 등락은 큰 의미가 없는 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난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만으로 매출이 한 66조 원 거뒀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3조 원. 한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35%니까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35원 이득을 받아갔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SK보다 매출은 2배 많아요. 111조 원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3%에서 SK가 3배 정도로 장사를 더 네. 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전자 부르다. 지금은 7만 전자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서 미래 먹거리를 좀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반도체 부분에 너무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기술 복원이 가장 급합니다. 어제 근데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하고 이재용 회장 또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 이렇게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AI 동맹이 맺어지는 거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지금 돼요?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3자 회동도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니까 미국이 지금 730조 원 투자해서 이른바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거대한 이제 기업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제 이 샘 올트먼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사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픈 AI는 쫓기는 입장이에요. 딥시크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자본도 필요하고요. 여기는 팹리스 기술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단말기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전용 칩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누구냐를 보면 삼성이 이걸 잘하거든요. 기술력은 좀 뒤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모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이제 반도체 경쟁력 회복의 어떤 절하의 기회였겠고 또 AI 시장에서 뒤떨어진 이제 기술력을 복원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순간의 선택이 삼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삼성이 이렇게 3류로 전략한 데는 뭐가 있죠? 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하다가 중국에 포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아마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제 이 회장이 한미일 삼국 AI 동맹에는 아마 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중국 딥시크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딥시크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충격을 줬어요. 일단 가격, 성능, 기술이에요. 가격은 보니까 개발 비용이 챗GPT에 한 5%만 들였어요. 여기에다가 성능은 봤더니 뭐야? 챗GPT나 메타가 개발한 AI보다도 이제 산술 능력,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니 지금 대중국 AI 반도체 다 지금 미국이 지금 차단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구현했느냐? 자기네 말로는 저사양 칩을 썼다라고 했는데 물론 의혹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용도 지금 부풀려져 있고 이거 보니까 오픈 AI의 백데이터를 좀 가져갔다. 이제 도용했다라는 의혹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이게 벤처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그렇죠. 기업이 만들어냈다라는 것 외에도 네. 실제로 거대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나 홀로 1등해서 바짝 중국이 추격하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딥시크 등장으로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AI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누군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게 한국이고요. 아마 이게 저는 딥시크의 등장이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한 가지 더 생겼다라고 봐요. 네이버에 그 이혜진 창업자가 뭐 7년 만에 이사회로 돌아오고 뭐 카카오, SK 하이닉스 전부 다 AI에 뛰어들고 있다. 본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막 쏟아져서 나왔거든요. 다 맞습니다. 그런 맥락입니까, 지금? 지금 AI로 돈 네. 버는 데는 손꼽아요. 엔비디아, 네.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 정도가 아마 돈 벌고 있고요. 네. 나머지 전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향후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AI를 접목한 모든 산업으로 유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이 미래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AI가 검색뿐 아니라 뭐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헬스케어 모든 산업으로 응용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는 지금 투자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아마 이게 한국 기업도 AI 패권 경쟁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뛰어들어야 되고요. 특히나 삼성은 지금 유보금이 100조 원이 넘지만
함부로 M&A가 안 돼요. 반독점법 때문에 유망한 기업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 상대국들한테 모두 이제 반독점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합병했던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 거 괜찮아요. 근데 오롯이 우리가 핵심 기술을 그 기술을 다 가지기 위해서 어떤 유망한 기업을 M&A하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제휴는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다 AI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맞아요. 지금.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